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더워 보이세요? 네, 뭐 말은 다 안녕하다 그러는데 표정들은 안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밤낮으로 무더위가 너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4살 배기 아이가 유치원 통합버스에서 7시간이 넘게 방치됐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차에 버스 기사도 있고 인솔 교사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한테 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 아이 방치하고 네. 방치한 상태로 다 내린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이 비슷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또 작으니까 네. 아마 의자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이거 참.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네. 아이들이 몇 명이 타는지, 네. 그 다음에 내리면은 그 원래 탔던 숫자만큼 다 내렸는지, 그 다음에 인솔 교사는 늘 보던 아이들이니까 네. 누가 내렸는지 누가 안 내렸는지,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남아 있는 아이는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오늘 아침에 뜬 기사여가지고 우리 녹음하기 전에 뭐 직전에 그 알게 돼서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조치들과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걸 그냥 다 무시하고 넘어갔죠. 이게 계속 자꾸 반복되니까 네. 참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호 참사도 벌써 2주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걸 인식하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특히 어른들은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드디어 다음 달에 시행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죠. 얼마 전 이 법안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걸 특별히 이렇게 그 짚어본다기보다는 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아마도 양 박사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론학 박사시죠. 네. 정치학 석사. 정책 석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러니까 이제 뭐 향응이라든지 접대, 선물, 뇌물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뇌물에 어차피 뭐 이미 기존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 혹시 그 정치인이신 우리 강 대변인은 이런 부정청탁이나 금품 내지는 향응, 접대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설마 없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 거보다 예. 그런 지위에 가본 적이 없어서 갈 수 있었다면. 진보정당 얼마나 사람들은 좋았을까? 안 얻어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요? 네. 아니 우리도 얻어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니 사줄 사람이 지레짐작으로 하죠. 사람들은 저는 그분들 그런 분들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하고 안 친하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서로 사주고 위로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형이 좀 있는 부분에서 지내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입장이 오늘 아니시네. 아 그렇죠. 저 정말 근데 잘 몰라요. 우리 접대 이 분야는 정말 몰라요 제가. 우리 방통위원은 차관급 아닌가요? 그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아니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 많이 받으신 것 이렇게 같은데. 표현하면 되겠죠. 제가 방통위 5년 동안 예. 들어가기 전에는 부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주식이었어요. 예. 5년을 마치고 나서 길거리를 가는데 그때서야 부대찌개 집이 보이고 김치찌개 집이 보이고 된장찌개 집이 보이더라. 그럼 엄청나게 받아 못한 얘기네. 그런 얘기네요. 얻어먹은 거지. 얻어먹은 그러니까. 받아 먹은 거는 돈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얻어먹은 얻어먹은 거는 먹은 거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만약에 건데. 그 당시에 김영란법이 있었으면 수백 건 걸렸겠네. 아니요. 그거 공직자 윤리 규범에 다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2003년부터인가? 예. 다 네. 있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강제력이 없고 예. 그다음에 사문화된 예. 그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야, 본래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사실 김영란법이 새로운 게 아니다 전혀.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짚어지면 정무직 공무원은 또 예외 규정이에요. 예.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그 장차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그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마저도 정규직 공무원들 우리가 어쩌다가 공무원 널 공무원이면 네. 그 널공만 대상이 또 돼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우,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죠. 아침 조찬을 호텔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점심 조찬을 호텔에서 하고요. 저녁 만찬을 호텔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밥 한 끼 최소 5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만찬 정도면 최소 한 10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그 돈 누가 내는 거예요, 다? 다 업무 추진비로 내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업무 추진비는 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예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내든지 내지. 이제 부자는 하는데 전직 고위 공무원의 제가 양심 선언이시군요. 예 아 근데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당이 그 밀어서 넣으신 먹는 분들은 차별은 별로 없어. 먹는 거 가지고 그래요? 차별은 별로 없고. 그렇게 야당은 챙겨줬나 보죠. 아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협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다음에 그 개별 사업자들을 만나면 차관이 뭐 상무나 부장 만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장, 부사장, 채소 전무 요 그룹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법인카드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 박사의 경험, 방통위원의 경력 중에 그 기억으로 말하자면 네. 그냥 그걸 얻어먹는 게 일상인 거네요. 그렇죠. 문화였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때네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그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지요. 왜? 여러 가지 그 아닌 것 같은데?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500년 한국 현대사 그 100년 600년 동안에 참판 또는 차관이 삭발투쟁을 하거나 이랬던 최초의 사건이 또 있었었고 그래도 뭐 좋은 건 계속 드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를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쓸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차관 월급이요,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연간 8,900만 원이 찍힙니다. 그럼 그만 700만 원 넘게씩 현찰로 다닥 들어오겠네 매달. 정확하게 760만 원이 매달 정규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그러면 돈은 또 밥값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근이죠. 밥은 딴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중에 나올 때 정도 되니까 이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달에 그래도 제가 평균 집사람한테 500만 원 갖다 주고 제가 한 26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한 300 위화가 막 조성돼 지금. 300에서 그 아니 내 돈 가지고 좀 저런 짓 하고 있었단 말이야. 300에서 많이 쓸 때는 5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한 7, 800만 원을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죠. 야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만두시고 네. 나락으로 떨어지신 다음에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지. 금단 금단 현상. 현상 앞으로 이런 이제 거. 우리 저 언론계나 고위 공직자들이 겪을 그 현상. 그렇지.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제 그다음에 명절 되면 선물 들어오잖아 선물. 선물요. 예, 그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많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해. 한 50개 들어와요. 한 50개 들어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첫해 제가 그만둔 게 이제 2014년 3월에 이제 그만둔데 그 2014년
첫 추석이 이제 가을이잖아요. 한 10개 들어오대. 예. 근데 더 재밌는 사건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국장하고 그다음에 뭐 춘추관장하고 했던 양반이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 있는데 제가 방통위 있었을 때 하루는 딱 왔더라고. 추석 한 3일 전에 선물 많이 들어왔대?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렇잖아.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한테 선물 많이 들어왔나 했더니 3개 들어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3개. 예. 그래서 현역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들어왔는데 리스트를 짜보니까 한 150개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권력의 부침이라는 게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150개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3개 들어왔대. 3개. 이제 그 정도로 이 일상화된 그 부패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맑고 내가 운동권 출신이고 시민운동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도 돌려주기가 진짜 민망해요. 야, 니만 깨끗한지 않냐?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 번 돌려주려고 시도하셨다가 그렇죠. 하다가 이제 포기하셨겠네, 귀찮은 거예요. 한 50개 들어오니까 그거 언제 다 그럼 해요, 50통을 전화하고 하고 짜증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그 나눠 먹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50개 들어오면 좋겠다. 진짜. 50개면요. 50개 저는 들어오면은 평생 받은 선물이 5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돼요, 일단. 인간성이 나쁘다는 얘기를 아니, 하시는 그 거니까. 명절은 그냥 선물로 다 지내겠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저 새끼 억수로 까칠하다. 그러면 일단 선물로 사살 테스트를 해. 그리고 한두 번 거절하다가 받기 시작하면 그 까칠함이 없어져. 예. 온순해지는군요. 그리고 아주 친화적으로 바뀌어. 이제 이런 게 한국의 고위공직자 저의 그 4년 5년의 과정들이 그렇게 부패해 나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부대찌개 집을 갔는데 부대찌개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이 민중? 어쩔 수 없는 아니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침 조찬의 호텔식 그다음에 점심 저녁을 호텔식을 먹으면 나중에는요 젓가락이 안 가요. 그냥 물만 마시고 밥에 김치만 먹게 돼. 왜 그러냐면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비싼 것들 계속 먹으면 그리고 이 몸이 고위공직자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87에서 88kg인데 그 당시에 97에서 98 나갔으니까 하는 일 없이 계속 먹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술 또 하는 일 없이 먹기만.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술도 다 양주만 마시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뭐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공무원 등등이 양 박사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평균이라고 거죠? 나는 봐요. 내가 평균이라고. 그래.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여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약간 정말 양심선이 나는 양심선언이 있었는데 그 양심선언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쉬움의 도로 같아요.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한 전직 관료에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푸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감 두려운 사람은 일단 누구냐? 예. 한 4가지 부류가 되겠죠. 공직자, 교사, 기자 등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기업의 대관 업무나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배농사 짓는 사람들, 한우 그 축산업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산업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농사. 예, 벼농사 말고. 배농사. 예, 배농사. 왜 하필 배농사야? 배농사가요. 대부분 우리 추석 때 선물하면 사과는 별로 싫어해요. 배가 비싸니까. 배가 비싸고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주먹만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통만 한 그런 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알에 3만 원, 4만 원 하는 것들을 6개를 딱 짜보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배들이거든요. 배농사가 연간 1,4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우가 4,1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수산업도 형님들 드시는 그런 멸치 이런 거는 그 49,000원짜리 많아요. 근데 멸치도 그렇죠. 몇십만 원짜리 있죠. 그 이 전혀 다른 은멸치
깔끔한 네. 거 그다음에 그 가운데 손가락만 한 것들 그게 가장 비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10만 원 넘어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수산업 하는 사람들. 근데 저도 30만 원짜리 사서 먹어봤어요. 네, 선물을 누가 멸치 네. 보내냐고 바로 잡아가지고 쫙 헤쳐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농어 이런 그 고급 어종들 네. 이런 것들 딱 들어오면 그 그거 회를 선물로 주기도 해요? 예. 그럼요. 아니, 저 제가 뭐 받아봤어요. 정말로 이 분야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다 받아봤어요. 신선하고 참신한 그- 얘기들 뿐이에요. 전직 부패 공무원 지금 전화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자들,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식당하고 고급 일식점, 한정식점, 그다음에 중식점, 그다음에 고급 룸살롱과 룸카페 이런 데가 이제 크게 그- 네 개가 지명상을 입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집단이다. 우리가 횟집하고 일식집하고 달라요. 음. 횟집은요 그 한 접시 시키면 보통 그렇죠. 6만 원에서 그렇죠. 8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4명 못 쓰는 예, 거 그러면 4명이 먹고 이제 소주 하면 한 10만 원 먹는데 일식집은 1인당 그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이 지금 중앙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합쳐서 124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이고요. 학교 교직원이 60만 명. 그다음에 언론사 임직원이 2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언론사가 이렇게 많아요. 예. 모두 기혼이면 480만 명 정도 되는데 미혼이나 독신이 있는 경우들을 쳐서 그래서 입법의 대상이 4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아 근데 기자들은 기자들 말고 기자들 중에는 안 그런 기자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반발을 막 하죠? 앞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얘기. 네,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럼 일상적으로 뭘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공무원 생각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저하고 제가 차관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그 부처에 출입 기자들하고 있죠. 밥을 먹으면 돈을 누가 내요? 차관이 낼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제가 700만 원, 800만 원을 한 달에 제 월급 200그 집에 500만 원 갖다 주고 그 26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300에서 500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겠어요? 대부분이 반 정도가 아마 대언론 관계에다가 투자를 할 거요. 예. 그건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투자지. 밥을 사시기도 하셨네요. 대부분 그렇게 아니 돈을 그 정도 썼는데 그럼 어디 가서 쓸 거예요 그 돈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을 때도 공무원이 내죠. 그다음에 국회 보좌관들도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선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어디 얻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그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식구들 그 밥 먹고 이러면 한 달에 한 6,7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더라. 그 당시 쓸 때는. 아니 근데 밥을 많이 살 수는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언론에 취재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한 3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많이 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3만 원 이하로 많이 사면 그렇지. 우리가 먹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3만 원 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껏 먹여라 이런 법이에요. 기자들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심은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커버가 되는데 예. 저녁은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지금처럼 간다면 삼겹살도 못 먹지. 자 한우 동네마다 다르지만 그 한우 600g이 아니고 150g에 그 강북의 웬만한 식당은 35,000원 정도. 그다음에 강남의 웬만한 식당은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150g에. 그리고 강남의 웬만한 식당은 150g 아니고 120g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20g이면 손가락 한 3개 정도 붙이면 120g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고기 점수로 치면 한 3점 또는 4점 정도가 120g이야. 그게 이미 넘어버리는데 5만 원을. 그게 소주 한 잔을 마시면 5만 원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에 익숙했던 그 이 400만 대상이 400만이지만 사실상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중에 고급 공무원들 뭐 이렇게 치면 기자들 그럼 고급 그 이 직책 높은 주류 언론의 기자들 뭐 이렇게 치면 한 50만에서 100만 원, 100만 명 정도는
혁명적 그 식생활 개선. 그 개선이 됩니다. 식생활 개선해야죠. 혁명적이다. 나는 아니 그 우리 저기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뭐 우리 금전 빌딩 만들고 뭐 담배값 올리고 한 게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김영란부터 따져보면 이 400만 명의 어떤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러면 아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동안 좀 비싸게 먹은 사람들은 대충 뭐 저 학교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그럼요. 얻어 드시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방금 보신다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저 아까 공무원 얘기도 했었지만 기자도 기자 윤리 강령에 그 있잖아요. 그럼요. 얻어먹지 마라. 윤리 강령이나 윤리 규범에 다 있어요.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이전부터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걸 저 뭐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료 여행, 접대 골프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기자 윤리 강령 그 밑에 실천 강령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기자협회 가 요거를 금과 옥조처럼 원래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문화되고 선언적인 의미로만 그다음에 그 구색 갖추기로만 존재하던 것들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개정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선시행 후 개정으로 정리가 이제 된 거잖아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헌재 합헌 결정 이후에. 근데 김영란법 소감 상임위가 이제 운영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소속이 14명인데요. 식사 3만 원, 그다음에 선물 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 10만 원의 액수를 올리자라는 여당 의원이 7명. 그다음에 일단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이 7명인데 야당 의원 7명. 그래서 지금 7대 7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이제 개정안 발의가 됐어요. 한 군데에서는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이 지역구인 강석고 새누리당 의원은요.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는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축산물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그다음에 장성군이 지역구인 이계호 더민주당 의원도 3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난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한쪽은 농산물, 한쪽은 수산물이 그 주 업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김영란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 구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그 법안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는데 정부가 재밌어요. 권익위 지금 입장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농축 그러니까 권익위는 3, 50을 고소하고 3, 50을 고소를 하는데 그 농축식품부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지? 농축식품부는 50, 20만 식사 5만 원, 선물 20만 원, 선물 10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 20만 원에서 3, 50이 아니라 5, 10, 20 따블이네. 곱하기 1을 했고요. 해양수산부는 이게 재밌어. 8, 10, 10. 그래서 식사 10만 원, 8만 원. 식사 8만 원. 그다음에 선물하고 경조사비 10만 원. 네, 이건 있잖아요. 딱 속이 들여다 보여. 네. 해수부들은 아무래도 일식집에 많이 가거든. 왜요? 해양수산 보니까. 자기 근데 전공이니까. 이 보통 일식집이 7만 원, 8만 원이란 말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딴 거는 안 올리면서 이 식사비만 8만 원, 3만 원 지금 김영란법에 규정해놨는데 해수만 8만 원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늘 가는 일식집에서 계속 먹고 싶어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 어쨌든.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저기 그 우리 농민들이나 또 어민들 또 이제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네. 뭐 제가 보는 뉴스에서 보면 뭐
축산업 하시는 어떤 그 분이 어른이 나오셔가지고 5만 원짜리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소고기를 5만 원어치 포장을 해서 나왔어요. 어제 국회 앞에서. 이게 5만 원짜리인데 이걸 선물로 어떻게 주냐? 되는 얘기겠죠. 포장지 3개 중에 2개는 비었고 한 포장지에 고기 2줄 들어가 있는 거. 그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집으로 5, 10, 20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실은 그 안까지는 얻어먹고 선물 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사진만 주로 그 많이 부각됐잖아요. 소고기 얼마 안 들어있는 선물 세트. 근데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나 뭐 한국 카톨릭 농민회 이런 농민 단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 행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김영란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망해 왔다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우리 편드는 것처럼 그래? 이런 거고 그 농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하는 곳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좀 그 큰 규모로 농사짓고 네, 경영자적 입장에서 그 농업을 접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건 있죠. 아니 그러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는 마음껏 주고받아도 된다는 거냐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법에 이제 그 청탁을 하게 되면 3만 원 이하로 밥을 사도 그 걸려요. 그러니까 청탁은 무조건 걸립니다. 이 법 이름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잖아요.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안 하더라도 청탁을 안 하고 그냥 밥만 사도 밥 먹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그게 3만 원 안에는. 네, 이 과정이 이미 20년 전에 정교조가 그 시작되면서 촌지 거부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 언론사로는 최초의 촌지 거부 운동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그 80년대 후반의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곳곳에서 왕따를 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교조가 끊임없이 그러한 촌지 거부 운동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나마 교직 사회가 상당히 맑아진 거잖아요. 대부분의 요즘 학부모들이 그 학교 가기가 상당히 그 꺼려지고 저하는 게 선생님들의 태도들이 상당히 단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안 그래요. 아니 그 저는 그 좀 약간 무서웠던 게 언론에 그 김영란법 그 헌재 판결 나고 나서 이제 사례로 막 드는 게 학부모가 교사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 성적 잘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돈을 주면 그건 뭐 얼마더라도 3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게 처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영란법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그 연장선에서 그런 사례를 막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러면은 요즘도 이렇게 다 청탁하고 부탁하고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여전히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진실인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정교조에 가입한 그 이른바 교육 공무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가 서열화 계급화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이상한 이중성도 드러나요. 어떤 이제 특히 그 학부모들 보면 정규조 선생님의 기운이 강한 학교들은 굉장히 진짜 정말 좋은 얘기를 합니다. 뭐 천주도 안 받고 뭐 정말 이 나라가 잘 돼가나 보다. 그러면서 또 정교조는 욕해. 운동권이라고. 운동권이라고 욕해라.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이중성이 있는데 아니 사실은 이제 이 가령 이 대목에서 그 미국의 이제 이른바 이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이제 보면
미국은 모든 공직자들은 일단 $20 이상, 뭐 대통령이든 밑에 말단 공무원이든 $20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 뭐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없구만. 예, $20면 진짜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인데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환율로는 2만 원인데요. 중요한 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면 죄가 굉장히 커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죄인 게 이제 신고를 안 해서 걸렸다. 그러면 25년형까지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 $25만 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돈 네가 묻는 거는 네 돈 내고 묻고 명절 선물로 세지 말고 네 돈 내고 세고 그냥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게요. 그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런 그 부패 구조의 부패 문화에서 법이 있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 학교에 정교조 선생님 한 명만 계셔도 다른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정교조 선생을 의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감시와 견제에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의 차이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윤리적으로 제어가 상당 부분 가능한데 이제는 법이 있으면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감시와 견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탈법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문화 변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교조 선생이 존지 거부 운동한다.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기자실에서 나는 존지 안 받는다 하면 일상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존지를 음성적으로 넣기 시작을 하면서 존지의 액수가 높아지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드러내놓고 못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짓이야. 파렴치한 짓이야. 라고 하다가 이제는 범법 행위야. 라고 변하는 게 그렇죠. 질이 다르죠. 질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 김영란법 얘기가 하도 시끄러워서 주말에 어쩌다가 제 동생을 만났는데요. 회사 그 좀 작지 않은 회사 다녀요. 네, 근데 거기 법무팀에서 일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김영란법 검토했냐? 진즉 다 끝났지. 어때?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그게 무슨 뭐 5천만 국민한테 다 해당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난리더라. 이러면서 아니 그 선물 그 비싼 거 못 사게 하면 그래서 저 선물 파는 뭐 농어민 힘들고 이렇게 하면 작은 선물 여러 개 사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돌리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여러 사람하고 친해지고 좋잖아. 그리고 밥도 싸게 여러 번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 큰 식당 말고 저렴한 식당도 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이제 번에 이런 제대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공범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순식간의 동지 의식. 우리가 담배를 피워도 담배 피는 사람이 동지 의식을 느끼잖아요. 저처럼 디스플러스를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중에 디스플러스를 만나는 사람한테 진한 동지 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그 개념이 약간의 그 일탈적 행위를 하면서 오는 그 공범 의식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김영란법이 곧 시행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에서의 접대 문화, 네. 선물 문화, 네. 경조사 문화 네. 이게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됩니까? 이제는 몸으로 때우겠죠. 몸으로 때우고 물량 공세가 아니고 육탕 공세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죠. 네. 그런데 공직 사회가 상당 부분 바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공직 사회 특히 규제 기관의 이 정부 부처는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말썽 안 나게 만드는 게 주요 핵심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SKT하고 KT하고 U+ 세 명이서 싸우는데 세 집단이 어떻게 조정해서 교집합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데 거의 모든 그 이 정책적 역량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접대 문화가 그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기업의 그 대관 요원들이나 홍보 요원들을 만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받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롭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또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그 생산하는 생산 역량이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어차피 얻어먹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잘해줘봐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만약에 이러한 문화가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의 혁명이고 공직사회 혁명이라는 게 기업의 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조정하고 완화시켜주고 교집합을 뽑아내던 이러한 정부의 주요 업무가 이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라는 쪽으로 정책 방향과 업무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이번 김영란법에 있어서 공직 문화를 바꾸는 대표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민중을 접대하는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는 개돼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고객을 고객에 대한 접대로 주인으로서 섬김의 그 과정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탁이나 민원 문제는요.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들도 그렇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답장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어디서 건방지게 이메일 지리아가 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까지 공직자와 민간의 이 수직 계열화의 흐름이었으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폭제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문화혁명, 그다음에 권력 문화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회개한 양문석처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들어가면 만약에 지금 같은 똑같은 구조면 또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 반성했던 예전에 4, 5년의 공직 생활을 크게 벗어날까. 근데 김영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혁명성, 운동성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그다음에 변절해 나가는 과정들의 그 기간들 없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치던 시절로 그 자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네, 이 김영란법 시행할 또 벌써부터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했던 뭐 정교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감시와 견제가 발생을 하는 것, 그냥 법이 만들어지면 파파라치가 뜰 것 아니에요. 파파라치가 그 성업 중이랍니다. 벌써부터요? 예,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 20억의 보상금과 최대 2억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총 한 20개 정도의 파파라치 양성 학원이 성업 중인데요.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공익신고 전문요원 양성을 표방한 사설 학원들이 최근에 다수 또 개강을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파파라치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공익신고 전문 요원. 공익신고 전문 요원이 우리나라의 파파라치가 해설되는 거구나 하는데 뭐 어쨌든 한 달 수강료가 한 30만 원 안팎이고 카메라 등 관련 장비는 별도 구입이고 기존의 전문 파파라치부터 가정주부, 노인 등 생계형 파파라치도 이제 등장을 한다. 옛날 우리가 그 교통 법규 하나 바뀌고 나면 지금은 이제 육교가 거의 없었지만 육교 위에 파파라치들이 대부분이
가정주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들이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많이 했어요. 요즘은 또 노인들도 웬만하면 인터넷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먹는 거는 봤는데 증명하기는 이제 파파라치로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파파라치 학원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월 30만 원 내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여튼 의도적이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언론은 하여튼 이 법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겠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이 자꾸 이 김영란법을 흔들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허점들은 어떤 게 가장 어떤 대표적으로 논리인가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또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즉 학연이나 지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들은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사고를 많이 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령 뭐 최근에 뭐 저기 예. 우병우랑 뭐 예. 대표적으로 김정주 넥슨 예, 넥슨. 대표하고 진경준 검사장이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이후 30년을 같이 놀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검사 기업인 간의 스폰서 관계가 아니라 예. 인맥, 학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일반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이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짜리 선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거다. 진짜 이런 것에 걸리지 않을 정말 그런 지연과 학연. 네. 의 유착을 더욱더 음성적으로 더 강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은 선수를 만나고 싶은데 대학하고도 연관이 없어. 그다음에 동네도 연관이 없어. 그럼 오다 가다 만나면서 그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강 선생님 저 식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만나서 저 양문석인데요. 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거 좀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관계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것 아니에요. 청탁을 하는 관계는. 그러면 기존의 관계, 철통같이 맺어진 관계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학연이 그 지연보다 더 이 관행이 두텁잖아요. 이명박 시대의 고소영. 아, 그렇죠. 참 고소영 오래간만에 오랫동안 듣죠. 믿고 있었다.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맥.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성시경, 성식이 뭐야?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그래서 양박이 발족된 거야? 고시 출신 할 때 시자를 따서 고시 출신.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출신. 근데 박근혜 정부 1기 내각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데는 정말 상상 밖에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의 출신들 그 한국 동창회가 가장 힘을 발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자, 위스콘신 대학이 미국에 있다라는 건 아시죠? 이름이 뭐 미국 대학 같네. 근데 네, 알아요. 자, 위스콘신 대학 출신을 훌륭한 한번 대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대학은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최경환 역시 전 훌륭한 경제부총리 대학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친박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종범 현재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이 직전에 경제수석을 했죠. 그다음에 강석군 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이 세 사람이 위스콘신 대학의 3인방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강하게 발휘했냐면 작년에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개각 1순위였어요. 그런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유임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강석훈하고 같은 시기에 위스콘신 대학을 다니고 논문도 공동으로 또 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혈명이네, 혈명. 예, 노동부 장관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밖에 차관급은 많아요. 정년만 전 환경부 차관, 김영민 특허청장, 박태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최종구 전 금융감독원,
수석 부위원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김재용 전 산통부 제1차관,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 아이고 뭐 숨이 가빠서 이야기 다 뭐 읽을 수가 없네요. 자, 이런 분들이 위스콘신대에서 석박사기를 취득했다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가 나와서 공무원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공무원이 되고 난데 위스콘신으로 뭐 이렇게 뭘 보내나? 자 위스콘신 대학 출신들이 어쨌든 뭐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금 상황 같으면 박근혜 정부면 위스콘신 대학이 많이 가겠죠. 연수를 하러. 그러면서 거기서 석사 받으면 이제 위스콘신 대학 한국 동창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재계 인사들 이제 앞에는 이제 공무원들 청와대나 정부의 그 장차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계 인사들 중에서는요. 허동수 GS 칼텍스 이사의 의장, 정도원 3표 대표이사, 이병훈 유니베나 대표, 박종훈 3일기업공사 사장, 그다음에 윤영선 삼정 부회장, 김주영 LG 경영개발은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재계 쪽을 쫙 그 차지하고 있어요. 위스콘신 대학이 별것 아니었는데 허동수 GS 칼텍스 이사의 의장이 이제 위스콘신대 한국 동창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이 양반이 회장을 맡으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재경부 장관했던 윤정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또 하고 하면서 위스콘신 대학이 관계와 정계와 경제계를 아우르면서 한국의 그 맨파워들을 최대 학맥이 된 거예요. 만들어 나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의 학맥을 그 학맥이 이제 금맥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아니 근데 이게 비판이 이런 거잖아요. 김영란법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건 못 막는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은 그렇게 해서 김영란법이 그 효과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더 세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학맥 뭐 인맥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 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미 깊은 관계 서로 맺고 있고 앞뒤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빛으로 교환해 가지고 밀고 끌어주고 이런 거를 사실은 법으로 찾아내 가지고 처벌하는 건 쉽지 않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돈이 얼마 가느냐는 전혀 그 기준이 아니고요.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고요. 저는 그 이런 말하자면 3, 5, 10 이 구조에 안 들어와도 유착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는 각종의 부정 청탁들 이런 거는 김영란법으로 여전히 걸러낼 수 있다. 일단 법 내용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고민되는 건 이런 거 있어요. 김영란법 안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경조사비 10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공직자 등이 소속된 직원 상조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는 경조사비는 제한을 두지 않게 돼 있어요. 뭐 차이 그런 데서 몇백만 원씩 주고. 그럼 제가 진짜 저 고위 공직자하고 친하게 좀 지내서 나중에 덕 좀 봐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 들어있는 친목회에 저도 가입할 것 같아요. 네. 더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오히려 그 허점이라면 허점일 수 있고 찾아내서 보강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 인맥, 학맥을 통한 관계들은요 김영란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공수처, 비리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서 다른 트랙으로 풀어야 되는데 김영란법의 허점으로 이런 그 인맥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3, 5, 10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란법 하면 뭐하냐. 헛방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그 풀어내는 거는 문화의 변동과 변혁이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그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고리는 공수처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려 이런 비판을 하면서 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냐. 그거는 비리공직자 수사처로 해결을 하는 거고 일반 일상에서 만연돼 있는 부패 구조를 해결하는 거는 김영란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언제요? 그 방통위 그때 들어가고 나서 좋았을 때 예. 좋은 시절. 그랬더니 그 하루를 입원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한 100m 정도 줄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저 병문안을 온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그 고위공직자인 친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유, 한 3일 정도 더 있지. 그래, 왜요? 했더니 변호해 올 사람이 많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기쾌유 해가지고 봉투를 놓고 가는데요. 그거는 100만을 받든 1000만을 받든 1억을 받든 그거는 법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진작 이야기를 하지. 발길을 돌리셔야죠 병원으로. 그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쾌유에 하면서 봉투를 병원에 와서 주는 거는 그 법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김영란법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런 걸리는 거죠. 김영란법에는. 김영란법에는 금융사비잖아. 그거. 그거는 금품 수수는 공직자가 어떤 경우에도 금품 수수를 했어서는 안 되고 근데 경조사비에 있어서 10만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걸리는 거죠. 11만 원만 되면 걸리는 거죠. 11만 원에서 100만 원은 과태료.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은 그 형사처벌 받는 거죠. 예.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농축산부의 그 문제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김영란법 일종의 압박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 농업 축산업업에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는 뭐 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민단체들은 농민을 팔아서 김영란법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성명서도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김영란법을 그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당장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배가 뭐 1,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한우 타격이 한 4,000억이 넘을 수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김영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안 그러면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나 그다음에 수산업가나 그다음 축산업가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그 또 다른 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허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인맥에 대한 문제, 학맥에 대한 문제는 김영란법을 통해서 허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비리공직자 수사처라는 그 공수처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가 타격은 농가 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률적 트랙으로 지원하고 보상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그 단면만 바라보는 그 시각이다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 실제로 타격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그 법 시행 과정에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아니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로 선의의 타격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 지원책을 마련하던가 이렇게 방안을 실제로 강구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걸 핑계로 김영란 법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려고 하는 그런 짓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김영란법에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이 정작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원이
빠진다고 얘기가 예, 그건 빠지는 건 아니죠. 네, 자꾸 되고 있는데 빠지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적용되는데. 네, 적용되고 공무원 안에 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법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란 해가지고 뭐 우리 보통 아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정무직 공무원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거로 그렇죠. 뭐 시장, 뭐 국가의 군수, 녹을 뭐 받아먹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근데 초반에 그 법에 보면 국회의원 이런 말이 없으니까 아니 왜 국회의원은 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았죠. 근데 실제로는 또 들어가요. 국회의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은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이게 아니라 무슨 이제 그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조항을 국회의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 그거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예. 뭐 다른 사람의 그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 이런 거죠. 그 내가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그 사드 배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대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정부나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청탁이죠, 청탁. 청탁이다. 예, 근데 이런 거는 부정 청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한 얘기예요. 국회의원이 평소에 하는 일. 근데 혹시 몰라서 더 적어 놓은 거예요, 법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국회의원은 3, 5, 10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은 다 국회의원도 동의 걸린다. 걸리는 거고요. 특별한 법에 대한 제정, 개정, 폐기 또는 특정한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요구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 목적을 띄었을 때는 부정청탁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민원으로 처리되면서 그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국회의원 시민단체 뭐 몇 군데가 협회 정도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 김영란법을 흔들기 위한 이 일부 언론들의 고도의 전술이 국회의원 지대들은 다 빠지고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법적 저항심과 김영란법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는데 아주 주요하게 써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란 말을 넣자 법에다.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날에 노회찬 의원 나왔었을 때 노회찬 의원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계속해서 그걸 갖다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대뜸하는 말이 양 박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국회의원을 옹호하고 비호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 그 정치 카페를 하면서 노회찬 의원하고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이제 그 방송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부 언론들의 아주 그 저열한 김영란법 흔들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빠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고도 좀 정보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내 안방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전혀 아니 이런 쪽에서도 이런 이 김영란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또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 차원에서 이제 또 언론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우리 기업에 보면 사보 있잖아요. 사보를 만드는 기자, 편집자, 그다음에 그 사보의 직원도 다 언론인으로 분류가 돼서 이 사람들 또 동일하게 김영란법의 350
3510을 적용을 받고요.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그다음에 시민 프로 축구단 있잖아요. 안양 FC, 인천 FC 같은, 그다음에 경남 FC, 지자체가 운영하는 FC 경남 같은 이러한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단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구체적인 사례가 동창회 갔는데 사업하는 친구가 오늘 쏠게 해가지고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의 저녁밥 값을 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냥 몇 명이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20명이 먹었어. 20명이 먹었어요. 두당 5만 원이야. 그럼 걸리지. 네, 걸리네. 안 걸리지. 공직자가 있어야 걸리는. 그렇죠. 공직자가 요 있어야 걸리는 대상들 거죠,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요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만 원이니까 식사는 3만 원이잖아요. 그냥 공직자가 없고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그냥 선배가 그럼 돈 많은 친구가 100만 원 쏘았어.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시민 축구단에 무슨 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네.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걔는 자기 먹은 돈을 딱 내야 돼. 자기 거 내야지. 이제 인원 그게 김영란법 시대를 사는 자세죠. 자세구나. 또 그리고 이 그 친구가 이게 20명이니까 5만 원이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오늘 50만 원 끊고 내일 또 가가지고 50만 원 끊고 쪼개기를 했다. 이것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쪽지 예산이요. 국회의원들이 걸리는 쪽지 예산. 우리 맨날 그 예산 심의하고 연말 되면 국회의원들이 쪽지 넣고 우리 지역구에 그 예산 얼마 달라 이거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유권 해석은 안 나왔는데 공익적 목적이냐잖아요. 청탁이. 이거 청탁이잖아요.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지금 청탁 넣는 게 쪽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왜? 공익적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 예산을 100만 원을 더 따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 예산 1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익적 목적이 강하다 해서 쪽지 예산도 김영란법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그렇군요. 이게 뭐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 병원에 나 빨리 입원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청탁을 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 청탁인데 그 병원이 국립대 병원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이러면 걸려요. 그것도 청탁이니까. 네. 아니 돈이랑 상관없이 부정 청탁은 다 걸리니까. 대학병원은 다 걸리지. 네, 대학병원 다 걸려요. 그러니까 국립대 사립학교도 다 걸리니까. 그런가요? 네. 대학병원은 다 걸려요. 네. 사실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작년에는 굉장히 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안에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 좌충우돌 그 검사 역할을 하던 조승우. 조모 일보로 이렇게 암시되는 좀 부피한 그 신문사 기자가 하도 저녁을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다가 이제 딱 의도를 알아채고 먹는 도중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자기 먹는 것을 딱 계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빈틈을 저런 쓰레기 같은 기자들한테 주기 싫은 거죠. 밥 얻어 먹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영수증을 또 이렇게 딱 그 지갑에 딱 챙겨 넣는 것까지가 이제 화면에 잡힙니다. 모범 사례죠. 네, 그래서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그 감독은 이 배역의 캐릭터를 굉장히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 배우의 캐릭터가 아니라 당연히 이 땅의 공직자라면 그 직위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그게 뭐 신선하거나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으로 만연했던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이제는 이제 너무나 또 반대편으로 당연하게 모두가 조심하고 당연하게 벗어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 되기를. 근데 큰 용기가 필요해요. 조성우가 검사로서 지금만 딱 계산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극적으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영화의 소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 검사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죠. 개인- 부정에서 뭐 어떤 부장 검사가 자기 밑에 검사들 다 데리고 그럼요. 스폰서 끼워가지고 막 밥 먹는데 저는 제가 먹은 게잘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김영란법이 그 6, 7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저의 그 4, 5년의 공직 생활은 다 범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초기에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촌지 거부 운동을 했었을 때의 왕따를 감수하면서 했던 용기들, 그 용기들이 훨씬 더 작은 용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김영란법인 거죠. 그렇죠. 핑계 댈 때가 생긴 네. 거잖아요. 네. 이정현도 처벌했어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청탁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부정청탁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리고 사실 방송법으로 안 걸고 방송법, 김영란법으로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구나. 방송법에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는 건데 김시근 보도국장이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 아니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김영란법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언론들의 어떤 그런 시각들을 한번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두 분 뭐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니 뭐 저는 접대도 받아본 적 없고 어. 금품 수수도 해본 적이 없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돼가지고 물론 9월 28일부터지만 네. 앞으로 평생 그럴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아름다운 종교를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됐습니다. 네. 뭐 좀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아쉽지만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요 제도가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그 반성이 김영란법이 만약에 7, 8년 전에도 있었고 제가 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방통위에 있었을 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망가졌겠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거부하고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한겨레 신문 초기에 기자들이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들, 그 와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룸살롱 사건까지 터졌던 그 과정들이 그것도 뭐야 또? 일상 속에서 그 부패 구조에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갔었을 때 한 사람의 그 구조의 문제를 개인으로 돌파하기에는 저는 실력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갈 것이고 그 공직에서 김영란법 같은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범죄 행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공직 사회는 정말 혁명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김영란법의 본래의 법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기도도 철저하게 우리는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김영란법을 보호하면서 실제 한국의 권력 문화거든요. 공직 문화라는 건 권력 문화거든요. 권력 내부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기폭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이 권력의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두 분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최근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 여당에 의해 강제 종료되면서 특조위에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뵙겠습니다.